시작이 무기력이라고 하셨고 네네네. 좀 가슴 아프게도 한 10년을 무기력 네. 겪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집에 있으면 정말 무기력하다 네. 뭐 이런 걸 많이들 겪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런데 왜 이게 찾아오는지가 저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네. 연구하셨을 텐데 네, 무기력이 네. 왜 오는 건가요? 기력이 없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의욕이 없다. 더 맞는 말이죠. 예. 제가 24살 때 시간 강사로 시작해서 32에 전임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제가 37에 했는데 직장하고 집이 너무 멀었어요. 편도 168km 맨날 운전하면서 또 아이가 바로 생겨서 이제 여자로서는 이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겠어요. 출산과 육아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연구실을 혼자 가지고 있고 제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삶이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통제 불가능을 느끼게 됐던 거가 두 번째 원인이었고 그때쯤에 또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졌잖아요. 네. 저도 2007년도쯤에 펀드를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 골고루 펀드 7개를 넣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퇴직금도 하고 평생 모았던 금융자산인데 확실히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8년도 어느 날이에요. 네. 9시 뉴스에 뉴스 딱 키니까 엄기영 앵커가 딱 나왔고요. 네. 세계 지도가 나오고요. 세계 지도를 빨간색으로 전부 칠해놓은 거야. 그 빨간색이 금융위기가 터진 나라들이야. 주식 밀린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피가 80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박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뭐 펀드가 뭐 브라질, 홍콩, 뭐 중국, 인도 막 퍼져 있으니까 이게 모든 나라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이제 통제 불가능, 예측 불가능도 느끼면서 이건 내 힘으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종합돼서 이제 무기력함,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내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 느낄 만큼 그랬었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제 얘기를 오픈하는 이유가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도 정말 지금 부동산 하락기 연끌하신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견뎌보라고. 저도 그때는 제가 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 제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값 날렸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다른 걸로 그게 만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날이 오니까 당신들이 그런 걸 겪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견뎌봐라. 그 얘기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얘기를 오픈했어요. 제가 배운 게 인지과학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봤죠.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 그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 개념이 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유롭게 살던 어떤 사람한테 외부에서 억압되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거로 인해서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학습이 되어버리는데 저자한테 결혼과 출산 플러스 자기 직장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니체가 인간의 정신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 초인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낙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인들,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그런 이제 삶이죠. 그래서 그냥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사자로 많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뭐 1인 기업도 하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채널을 하시는 너나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자로 충분히 자기 삶을 사시는 거죠. 또 이제 사자 다음 단계가 어린아이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레벨에서는 이제 호기심 있고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예술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 저항, 혼란이 이게 믹스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무기력을 이제 제가 얘기한 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무기력을 학문적으로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주창한 분이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인데 긍정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부친이 예전에 대공황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길로 못 가고 공무원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 길을 못 갔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좀 심했대요. 그래서 발작이 와서 몸이 마비가 됐고 말년에 이제 병원에서 거의 심신이 전부 다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누워서 돌아가신 부친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심리학을 하게 됐고 무기력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솔로몬 교수라는 분이 제자로 들어갔는데 그 솔로몬 교수라는 분이 행동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동물을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파블로프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 치고 먹이 주면은 나중에 종만 치면은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어떤 사인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솔로몬 교수가 셀리그만한테 시키기를 처벌하고 사인하고 연결해봐라. 그래서 그 처벌이 전기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줄 때 이제 빛을 보여주면 나중에 빛만 보여주면 충격을 받았으니까 도망갈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실험 모델을 만든 거죠. 네. 그랬는데 막상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충격을 주면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면 충격을 피하거든요. 네. 근데 이 150마리 정도 해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그냥 여기에 퍼져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하다. 그 개가 자기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걸 그냥 학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학습이 빠른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통제 불가능, 또 하나는 이제 예측 불가능. 두 가지가 이제 그 무기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증상은 우울증하고 비슷하죠. 뭐 힘이 없고 이거 하는 게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뭐 기분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상태. 불안, 초조, 우울, 뭐 두려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어떤 행동은 하다가 말다가 시도하다가 그만둬 버리거나 아예 시도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런 들을 종합해서 셀리그만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무기력이란 사람이나 동물 같은 그런 유기체가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동기, 정서, 인지의 장애가 나타난 것이다. 동기, 정서, 인지가 결합되어서 행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플라톤 때부터 이제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무기력의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지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겪었던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사실 들으면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게으름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무기력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외부의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좀 크고요. 게으름은 어떤 습관적인 건데 얘는 나의 내부에서 오는 게 커요. 제가 두 번째 책이 문제는 저항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저항력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막는 거. 그래서 이제 무기력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항은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현상. 혼란은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지는 거.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다 겪어보니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의지에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년을 겪으셨다 했으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정말 이게 급성이 아니라 만성으로 이어질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혼자서 안 되니까 뭐 동기부여 강의를 듣는다든지 나름 시도를 해보죠. 그죠. 나는 꼭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인지과학이 그런 거 하는 학문인데 마음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상 다리 4개처럼 딱 견고하게 4개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인지에서, 그 인지 문제거든. 인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내가 맨날 해도 안 되던데,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허물어지는 거고, 또 인지에서도, 나 할 수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행동에서 습관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또 허물어지면 또 다음날, 역시 나는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동기정서, 인지, 행동 이 4가지가 전부 다 함께 될 때 그게 가능하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또 원래대로 원상복귀 되고 또 하다가 원래대로 원상복귀 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사실은 그게 무기력이 한 번 훈련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인을 알았지만 이걸 이제 저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국은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원상복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침에 도서관을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는 사람들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말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임장을 가시는 분들은 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제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된 게 숙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몸에 체화가 돼요. 체화가 되는 게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욕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인지로 할 수 있는 자신 할 필요 없어. 그냥 행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ust do it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해라. 그냥 아침 일어나면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안 됐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되지 말고 조금 미리 알아서 좀 똑똑하게 자기가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교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무기력 어떻게 극복할 저는 수 있나요?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했다기보다 저는 책을 닥친 대로 읽었거든요. 하루에 3권, 4권 막 읽었어요. 그 너나이님도 책 많이 읽은 얘기가 책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책을 닥친 대로 많이 읽었고 요즘은 이제 심리치료 기법들이 여러 개 복합을 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랭클 박사가 얘기한 그 로고세라피는 삶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거는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아론벤 박사가 이제 주창하신 건데 이거는 인지를 또 바꾸는 거예요. 네. 긍정심리학이 그렇게 가거든요. 정서치료는 또 정서만 바꾸는 거고 행동치료는 행동만 바꾸는 거죠. 이걸 저는 종합을 한 거예요. 그 종합한 거를 제가 축약해서 쓴 책이 문제는 무기력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무기력을 보면은 제가 동기, 정서, 인지, 행동에 대한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는 그냥 그때 제가 성균관대 근무할 때였는데 퇴근하고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고 12시쯤 깨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연구할 책의 내용을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적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두 번 화장실에 가는 걸 제외하면은 그냥 아침 7시까지 꼬박 밤새 쓰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한 2주 정도를 노트에 쓰니까 노트에 정리가 되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로 생기면서 무기력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차드 파이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도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와이프가 죽고 그래서 이제 핵실험에 이제 자기가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의가 많이 왔고 무기력이 많이 왔죠. 그래서 연구할 수 없는 교수가 됐지만 연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고 그냥 물리학하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우울증 상태에서 그냥 물리학하고 놀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식당에서 누가 접시 돌리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그냥 냅킨에 갈겨 쓴 시기 그걸 확대해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 정신이거든요. 그냥 물리학하고 놀았다는 거죠. 즐겼다는 거죠. 즐길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기력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묵묵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아마 스스로 만들어질 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기력이 다른 이야기에서 보니까 미로가 아니다. 미궁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로는요. 이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만든 게 미로예요. 미궁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미궁이라는 게 라비린스라고 해서 따라 나가다 보면 그 끝이 출구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궁이라는 거는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걷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미궁이에요. 미로랑 있다. 달라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존스 홉킨스에서도 미궁을 만들어 두고 있고 그 미궁을 환자들 치유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우리나라도 있어요. 미궁을 만들어 두고 거기를 노인들이 그냥 걸어요. 그래서 미궁을 걷는 행위가 마치 걷는 명상처럼 그렇게 했고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심치를 하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미궁을 걷는 자체가 영적 각성이 더 많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궁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때 도입을 한 거고 이게 무기력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훈련을 해서 내가 이 무기력을 해소하게 되면 나의 본성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거고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를 찾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미로가 아니라 미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더 내가 나은 단계를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나로 회복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의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죠. 성장까지는 아직 바라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무기력 상태에서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궁이. 미궁.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미로 속에 갇혔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미궁으로 길을 걸어서 그 길을 찾아 나와서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중요한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상을 정말 잘 사는 게 무기력 예방에 그리고 혹은 극복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루 루틴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내세요?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이신데 정말 그 루틴대로 사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요. 목 운동 90인데도 횟수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약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90인데도 지금 일본어 배우러 다니시거든요. 너무 그래서 멋지십니다. 그 일본어 배우러 다니실 때 그날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식사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커피도 미리 드시고 화장실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 계획된 그런 삶을 사시는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아마 저희 어머니 같이 그렇게 계획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조금 닥치는 대로 사는 편이에요. 닥치는 대로 사는데 항상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이 네 가지를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기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없이 살면은 그냥 흘려다니는 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명예를 위해서 산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더 깊은 이제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초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메타 모티베이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동기보다 더 위에서 나를 끌고 가는 동기가 위에 있다는 거죠. 인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오늘 안 될 거야 또는 자괴감 뭐 그런 열등감 같은 걸 많이 누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 그리고 일을 할 때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존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정서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긍정 정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무조건 무작정 이제 낙관주의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면서도 항상 결말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좀 중립적인 그런 그 정서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네. 행동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에 의해서 숙달이 되고 습관이 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체화가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보면 뭐 25분에 250자 써내는 그런 작가들, 외국 작가들 있는데요. 그냥 딱 그 시간대로 30분 딱 쓰면은 딱 어떤 A4 한 장도 쓸 수 있는 그게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초밥 달인들 보면 밥을 딱 지었을 때 개수가 딱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몸에 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체화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매일매일 좀 네. 인지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 네. 모델에 있어서 그래 나의 목표는 이거지 한 네, 번 더 네. 이렇게 체크해보고 네.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교수님. 예. 이럴 때 네. 이거는 네. 하지 마라. 이런 걸 아. 피하면 우리가 이 아. 네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건 워렌 버핏이 개인 비행기 조종사가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워렌 버핏한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본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걸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써라 해서 그 사람이 25개를 썼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25개 중에서 5개만 골라 그랬어. 그 5개를 또 골랐죠. 네. 정말 자기는 이 5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럼 20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개도 열심히 해야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20개 다 할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 20개는 네가 그 5개를 이룰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선택과 하고 예, 그거를 오히려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네.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원래 이제 연초쯤 되면 연초 계획 쭉 쓰죠. 맞아요. 네. 다이어리에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적어요. 큰 꿈을 꿔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죠. 못 모르고 막 했다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많이 집중할 때 네. 해야 될 게 뭔가가 정말 명확해져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저희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90인데 일본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네. 2번. 일주일에 2번 가는 그게 어머니 낙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휴식할 때 있잖아요. 네. 그 휴식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수영장을 갔는데 92살 되신 여자분이신데 한 나이가 70 정도밖에 안 돼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예. 물어보니까는 92살이라 하시는 거예요. 헉,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70밖에 안 돼 보신다고. 허벅지 근육이요. 와.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게 제일 문제인데 없어지죠. 허벅지 근육이 정말 장난 아니셔서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정말 70밖에 안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70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수영을 55년을 했대요. 와. 55년 했기 때문에 92살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이 넘어도 강의하시는 이유 이제 그 말씀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도 50대 10년을 준비했고 그래서 60부터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30대, 30, 40대 특히 한 40대 정도부터는 남은 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공부도 돼야 되고 내가 직업을 바꿀 때 어떤 일을 할 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나 이런 걸 만들어두면은 그게 오히려 네. 이제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휴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네. 여러분들이 50년 이상 끌고 갈 취미를 찾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또 제거해 네, 나가는 맞아요. 이런 하루의 루틴 제일 희지 씨 정리 너무 잘하시는. 저는 막 말씀을 다 해주신 아니요, 내용입니다. 정말 정리를 너무 교수님. 잘하십니다.